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어사방문수 2차 시리즈 제2부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서상골은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름 볕은 논두렁 위를 하얗게 달구고 있었고, 밭에서 막 일을 마친 농부 몇이 마을 어귀의 큰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죠. 적삼은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누군가는 집신을 벗어 발을 부채질하듯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으나 그 피곤함은 오래 묵은 세월처럼 익숙한 것이었죠. 그때 길 하나를 따라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옷은 다 헤어졌고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어깨에는 보잘것없는 보퉁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죠. 그렇게 겉모습만 본다면 어디서 빌어먹으며 하루하루를 잇는 또두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농부들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농부들은 그를 힐끗 보았으나 별다른 관심을 두진 않았지요. 길손 하나쯤 끼얹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영남 지방이 말이야, 박어사가 다닌다더군. 한 사람이 낮게 말하자 다른 이가 곧바로 받았어요. 어휴, 우리 고장에도 벌써 다녀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다녀갔을 게야. 어사는 지 몸을 드러내진 않으니 아이돌이는 없지만. 그 말에 나그네의 귀가 조용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구름을 바라보듯 고개를 약간 들어올렸으나 농부들의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죠. 아유, 그래도 여기 왔다면 자기 당숙은 찾아보고 가지 않겠어? 안 찾아볼라나? 저 박좌수 말이군. 아이, 그래. 요즘 그 집에 저 이진사며 박진사며 아이고 들락날락 난리도 아니더라고. 아이, 뭐 다들 줄 좀 대보겠다는 속셈이겠지. 어허, 어사한테 줄만 대면 벼슬 한 자리쯤은 얻는다 이건가? 농부들은 그렇게 웃으며 말을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기대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벼슬 하나, 인맥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세상이었으니 어사의 친척이라는 말은 곧 권세의 그림자를 뜻하는 것이었죠. 나그네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분히 따져보았어요. 허허, 아니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나에 대한 소리를 듣다니. 그래, 당숙이라. 아니, 내가 모르는 당숙이라도? 그의 할아버지는 독자였고 아버지에게 사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촌 아저씨가 있을 리 없었죠. 누군가 거짓으로 자신을 끌어다 권세를 꾸미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나무 위에서 길게 울렸죠. 한 농부가 부채를 휘두르며 말했어요. 아휴, 그래도 말이야. 어사가 온다면 우리 고기도 좀 달라지겠지. 그 말에는 막연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 하나쯤 풀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 박어사의 당숙이라는 분은 어느 마을에 사십니까? 그러자 농부 하나가 피식 웃었죠. 아이, 보아니, 당신도 청이 하나 있나 본데 빈손으로는 어림없을 거요. 저기 저 고개를 넘으면 팽이굴 마을이 나오지.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 박좌순의 집이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었죠. 겉으로는 무심했으나 걸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어요. 서산의 바람이 그의 해진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고개턱에 오르자 산 아래로 자그마한 마을 하나가 내려다 보였어요. 초가 몇 채가 다소곳이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대문은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죠.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집이 농부들이 말하던 박좌수의 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그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앞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요. 술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 안에서 그는 잠시 몸을 눕혔어요. 낮의 피로가 몰려왔으나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어사에게 줄을 대겠다고 드나든다 했지. 그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놀렸어요. 한참 뒤 눈을 뜨니 어느새 어둠이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성질 급한 반딧불이 몇 마리 날아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기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큰 대문 앞에 서자 집안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등불을 들고 나왔죠. 누구시오? 길 가던 나그네일세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으니 주인께 아뢰어 주시오. 하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안으로 드시랍니다. 사랑채로 들어가자 풍채가 그럴듯한 사내 하나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옷차림은 단정했고 말씨에는 여유가 있었죠. 어서 오시오.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좌수라 불린 사내는 나그네를 유심히 살폈어요. 그러나 박문수의 눈빛 또한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상대의 얼굴과 말투, 숨결까지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죠. 몇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뭘 말이오? 좌수 벼슬은 언제 받았습니까? 한 5년 됩니다. 대답은 막힘이 없었어요. 조상 쪽부터 여기에 사셨소? 아니요. 진주에서 오래 살았소. 집안에 벼슬 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좌수는 잠시 술잔을 내려놓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질이 어사 노릇을 하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죠. 허허, 대단하시구려. 어사라면 누구십니까? 좌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박문수라 하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죠.
진짜 박문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뻔뻔하다기보다 이미 여러 번 연습해 본 대사처럼 자연스러웠죠. 박문수의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치밀었어요. 그러나 그는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춤을 더듬었죠. 번쩍이는 마패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조용히 꺼내 좌수의 눈앞에 내밀었죠. 이게 보이지 않느냐? 좌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박문수가 말했죠. 내가 바로 그 박문수다. 등잔불이 마패의 금빛에 반사되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좌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술잔이 손에서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박문수는 마패를 다시 허리춤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죠. 왜 가짜 당숙 노릇을 했는가? 바른 대로 말하라.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물러설 틈이 없었습니다. 좌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유, 나으리, 죽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전과 달리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죠. 연유를 들어보자. 너는 대관절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 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이제 거짓을 벗겨낼 차례였죠. 이내 무릎을 꿇은 사내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일그러졌죠. 조금 전까지는 당당하던 얼굴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어요. 말하라. 박문수의 음성은 여전히 낮았으나 피할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사내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본래 진주에서 백정지를 하던 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백정은 천한 직업이었죠. 사람들은 그와 한자리에 앉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말에는 비굴함보다 체념이 더 묻어 있었어요.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에게 인심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난리통에 군수가 바뀌고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이방이 공금 2,000냥을 쓴 것이 드러났습니다. 옥에 갇혔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를 대신에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이지요. 돈보다 목숨이 소중하다 여겼습니다. 박문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의 흐름과 숨의 떨림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죠. 그 후에 마침 좌수 자리가 비었습니다. 새 군수가 적임자를 묻자 그 이방이 소인을 추천하였습니다. 군수는 소인의 출신을 깊이 따지지 않고 자리를 맡겼습니다.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죠. 허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토박이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지요. 백정이 좌수라니 말이 되느냐 하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며칠이나마 좌수를 지냈으니 이름만은 남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와 양반 행세를 하며 묻혀 살고자 하였습니다. 누가 소인의 뿌리를 알겠습니까? 다만 선조가 누구냐? 집안에 벼슬한 이가 있느냐 묻는 날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만 소인의 조카 중에 어사가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왜 하필 박문수였느냐? 박문수의 물음은 차분했죠. 예, 어디선가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정의롭다 하여. 근데 설마 이 고을까지 오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죠. 거짓은 인정했고 이유도 밝혔습니다. 남은 것은 판단뿐이었죠. 박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좌수를 노려보지도 당장 꾸짖지도 않았죠.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곳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 권세를 빌려 백성이 괴롭혔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럴 힘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름에 기대어 체면을 세웠을 뿐입니다. 이 마을에서 소인이 인심을 쓰고 굽는 이 돕는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죠.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루 끝에 서서 잠시 어둠이 깔린 뜰을 바라보았죠. 백정이라 하여 벼슬을 못한다는 법은 없다. 허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거짓은 죄다. 그러나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악행을 한 것은 아니라 하니 죄의 무게는 다르다. 좌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조카 행세를 해주겠다. 아이코야. 사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말이었죠. 조롱이 아니다. 이 마을에서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뜻이다. 이름을 빌려 살았다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자 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죠. 아이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다엘기 때를 모르고 울었고 바람이 기와를 스쳤죠. 박문수는 눈을 감았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벌하는 일보다 살리는 일이 더 어렵다. 다음 날 정오 무렵 박문수는 서산 고을 동헌 앞에 섰죠. 전날 밤과 달리 그는 나그네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도포를 정갈이 여미고 허리에는 마패를 갖췄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남아있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깜짝 놀라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동헌 안은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수는 급히 관복을 갖추고 나와 뜰에 엎드렸죠. 관리들과 아전들 또한 줄지어 절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대청 위에 올라 자리에 앉았죠. 장부와 곳간 열쇠를 가져오라. 장부가 펼쳐지고 곧집 문이 열렸어요. 쌀가마니 술을 대조하고 세금 장부를 낱낱이 살폈습니다. 박문수는 묻고 또 물었죠. 답이 막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꾸짖었고 명백한 비리가 드러난 자는 엄히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자는 공개적으로 칭찬하였죠. 그의 판결은 빠르되 서두르지 않았고 엄하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동헌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누구도 그의 눈길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그는 군수와 마주 앉았어요. 이 고래에 내 당숙이 계신다 들었소. 혹시 아시오? 군수는 고개를 조아렸죠. 아직 뵙지는 못했으나 소문은 듣고 있었사옵니다. 그곳이 여기서 뭔가? 아니옵니다. 저기 저 팽이굴이라 하여 가깝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죠. 허허,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찾아뵐 것을. 그 말이 떨어지자 군수는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어사의 친척이라면 예를 다해야 할 인물이었죠. 얼마 뒤 박문수는 가마를 타고 팽이굴로 향했어요. 군수도 함께 따랐고 역졸 수십 명이 뒤를 이었죠. 마을 어귀에 이르자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암행어사가 박무수 암행어사가 박좌수 댁을 찾았대. 아이고, 사실이었는가 보네. 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담장 밖으로 몰려나왔죠. 사랑채 대청에는 도포를 입고 큰 갓을 쓴 박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뱃대를 물고 있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겉모습은 의젓하였습니다. 박문수가 대청 아래에서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당수걸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좌수는 잠시 박문수의 눈을 마주보았죠. 그 속에 담긴 뜻을 읽은 듯하였습니다. 허허, 나란 일이 바쁘일 텐데 어찌 짬을 냈느냐. 하도 오래 못 봐. 반갑구나. 어서 올라오너라. 군수와 관리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어사와 좌수가 마치 오래된 친족처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죠. 술이 오갔고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약속이 흐르고 있었죠. 이 연출은 좌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당수걸은 이제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어허, 그래. 몸 조심하여라. 짧은 인사였으나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자 박문수는 강가에서 가마를 돌려보냈습니다. 역졸들과 군수도 물러가게 하였죠. 그는 다시 홀로 길 위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박좌수는 진짜 박문수 어사의 당숙이었어. 아이고, 이런 내가 의심을 하다니, 의심을. 그날 이후 마을에서 그의 말은 더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좌수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죠. 낮의 소란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새벽별이 또렷이 떠 있었어요. 허허, 저런 인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덮어주며 다른 길을 열어준 것이었죠. 그래, 이제부터는 이름에 기대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옳게 살겠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팽이굴 마을의 내일을 조금씩 바꿔갈 터였습니다. 서산을 떠난 뒤 박문수는 따로 정한 목적지 없이 길을 걸었죠. 그는 때로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걷다 보면 사건이 앞에 와 닿는 법이었죠. 억울한 일은 스스로 어사를 찾아오지 않았고 어사가 찾아가야만 드러났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깊은 산길에 들어섰을 때였죠. 청송 땅인지 문경 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숲이 빽빽하여 한낮임에도 어둑하였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잎이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발 아래에는 마른 낙엽이 쌓여서 걸음마다 바삭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숲이 트인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때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턱에 찬 젊은이가 달려와 박문수의 소매를 붙잡았죠. 옷고름은 풀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흉악한 놈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제가 어디 숨었는지 절대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그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숨은 가쁘게 끊어졌고 말은 떨렸죠. 박문수가 무엇을 묻기도 전에 뒤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또 다른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얼굴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남은 험상궂은 자였습니다. 그는 곧장 다가와 박문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죠. 도망치는 놈을 보았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칼날을 목 가까이에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쇠끝이 피부에 스쳤죠.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네가 대신 죽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친놈이었죠. 박문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하였습니다. 이 순간은 마패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 미친놈의 칼끝이 박문수의 목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을 했죠. 젊은이의 다급한 눈빛, 자신의 목에 들어오는 칼날,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책임, 마패.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판단을 길게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턱으로 불덤불 쪽을 가리켰죠. 칼든 사내의 미친 시선은 불덤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갔죠.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더 머무르지 않았죠. 그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으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그리고 자신의 목을 감쌌습니다. 칼이 스친 자리에서 붉은 피가 보였죠. 박문수는 다시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묻기라도 했어야 했다.
둘 다 살 길은 정녕 없었던 것일까?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새소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는 암행어사였으나 방금 전에는 한낱 위협 앞에서 흔들린 그저 그런 보통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죠.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따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어느 마을 어귀에 다다랐죠. 아이들이 넓은 마당에서 삿도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삿도가 되어 돌 위에 앉아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죄인과 백성이 되어 재판을 청하고 있었죠. 박문수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던 불과 칼끝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어찌했어야 옳았을까?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채 그는 아이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널찍한 마당에 선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죠. 흙바닥 한가운데 돌 하나를 놓고 그 위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갓 대신 짚을 둥글게 엮어 머리에 얹었고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를 쥐고 있었죠. 삿도라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돌 위의 아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묻자 다른 두 아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삿도, 저희 둘에게 돈 서푼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나누려 하는데 한 푼씩 나누면 한 푼이 남고 두 푼씩 가지려면 한 푼이 모자랍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삿도 노릇을 하던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이들이 재촉했죠. 빨리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삿도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아이 하나가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까짓 것 내가 재판하마. 그 아이는 돌 위에 앉아 자리를 대신했죠. 눈빛이 또렷했고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푼이라 했지? 자, 너 한 푼 가져라. 그리고 너도 한 푼 가져. 남은 이 한 푼은 구전이라 하여 내가 갖겠다. 이제 되었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우와, 명판결이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들의 재판은 장난이었으나 말의 흐름과 판단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갔죠. 얘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아이들은 낯선 어른을 희끗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아까 산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들려주었죠. 젊은이가 숨겨달라 했고 칼을 든 사내가 위협했으며 자신은 결국 숨은 곳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나도 살고 그 젊은이도 살릴 방법은 없었겠느냐. 아이들은 잠시 서로를 보았죠. 그러자 돌 위에 앉아있던 아이가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무엇이 간단하다는 말이냐. 어른께서 장님 행세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죠. 아이코야. 말은 짧았으나 아주 명쾌했습니다. 거짓을 꾸미거나 꾀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자로서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었죠. 박문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칼날 앞에서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길을 이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허, 네가 나보다 낫구나. 아이의 얼굴에 잠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닙니다. 뭘요? 사또놀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박문수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아이에게서 배웠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굳어버린 머리가 한순간에 침착함으로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다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아이가 앞으로 나와 꿩을 잃어버렸다고 재판을 청했죠. 돌 위의 아이는 산을 불러오라 명하며 엉뚱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웃음이 터졌죠. 박문수는 한 걸음 물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관직도 마패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사는 그것을 다스리러 오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거기서 배워야 할 자일지도 몰랐지요.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의 뉘우침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대신 한 가지 다짐이 자리 잡았죠. 다음에는 다른 길을 찾겠다. 그 결심은 곧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덕유산 자락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어요. 산은 높고 길은 구불구불하였죠. 맑은 물이 바위를 치며 흘렀고 숲은 빽빽하여 낮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한꺼번에 흔들려 마치 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내었죠. 이곳은 바깥 세상과 다 있으면서도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을이 나타났어요. 집은 100여 호 남짓 모여 있었으나 모두 문을 굳게 닫고 있어 사람 사는 기척이 적었죠. 산중의 마을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박문수는 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죠. 가까이 다가가니 방 안에서 고함과 흐느낌이 뒤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죽여라. 넌 죽어야 한다. 예, 죽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었죠. 억눌린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삽작으로 다가가 일부러 큰 기침을 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등불을 든 노인이 나타났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근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에 누구시오?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 노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곧 길을 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젊은 사내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방금 꾸지람을 들은 듯 눈가가 붉었습니다. 노인은 손님을 맞아들이고는 저녁상을 차려주었죠. 박문수는 허기를 채우며 주인의 얼굴을 살폈어요. 수심이 깊어 평범한 집안일로 보기 어려웠죠.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조상 쪽부터 이곳에 사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아휴, 본디 고향은 한양이요. 20해 전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산중으로 내려왔소. 그 아들이 바로
방 안에 앉아있던 젊은이 덕주였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몇 해 전 덕주를 무주 김정원의 진려와 혼인시켰습니다. 형편은 넉넉치 않았으나 그를 가르치며 겨우 살림을 꾸려왔죠. 마을은 구씨와 천씨 두 성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유씨인 자신은 외진이었습니다. 이웃에 천운서라는 자가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자가 지촌 조카 딸을 며느리로 삼았소. 그 며느리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말이 도이자 부끄러움을 감추려 오히려 우리 집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함 말입니까? 내 아들 덕주가 밤마다 자기네 며느리를 꿰어낸다 하는 모함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이 퍼지자 천운서 부자는 우리 집안을 망신 주겠다 하였지요. 아내는 그가 빼앗고 며느리는 그 아들이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서늘해졌죠. 아니 설마 그리 하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잔치 준비를 마쳤소. 내 정우 우리 집에서 혼례를 치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내 힘이 없으니 막을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꼴을 보기 전에 나와 아들은 먼저 목숨을 끊으려 하였던 것이었소. 그의 말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주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지 않았죠. 분노와 수치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만 이어졌어요. 마을은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듯하였습니다. 이 골짜기에선 천씨 집안의 힘이 곧 법이었고 외진 유씨 집안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관청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남서쪽으로 70리는 좋게 됩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70리. 밤새 달린다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죠. 식은 언제라 하였소? 네 정우. 노인은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시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그대가 봉변에 당할 수 있어.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정오 전까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다려 주시오. 노인의 눈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밖으로 나오자 산중의 밤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박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숲은 어둡고 길은 험했으나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죠. 정오 전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밤새 산길을 달린 박물수는 동이 트기 직전 관청에 도착하였어요. 옷은 먼지로 얼룩졌고 숨은 거칠었으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동원 앞에 이르자 그는 곧장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이 들렸지요. 문지기들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가 황급히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관청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은 집신을 끌며 이리저리 뛰었고 관원들은 허둥지둥 뜰로 모여 엎드렸죠. 군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대청으로 올라왔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지요.
이 고을에 제인 광대가 몇이나 있는가? 아이코야,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군수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으나 감히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곧 명령이 내려졌죠. 줄을 잘 타고 담을 넘는 데 능한 제주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동원들에서 제주판이 벌어졌죠. 광대들은 담을 뛰어넘고 몸을 공중에 띄워 제주를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몸놀림이 빠르고 담 넘는 데 능한 4사람을 골라 세웠죠. 너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어 그는 종이에 5벌의 군복을 그려 군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 검은색, 그리고 가운데 설 노란색. 아주 기괴하되 눈에 띄는 빛깔이었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 지어오라. 서두르라. 군수는 급히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들을 불러 모았어요. 해가 높이 오르기 전 5벌의 군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박문수는 내 광대와 함께 덕유산으로 향했죠. 길을 재촉했으나 표정에는 조급함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구천동 유황거의 집에서는 이미 교배청이 차려지고 있었어요. 천운서 부자와 그 일가들이 몰려와 마당을 가득 메웠죠. 늙은 신랑과 젊은 신랑이 나란히 서 있었고 대례상 위에는 촛불과 기러기가 놓여 있었어요. 유황거의 아내와 며느리는 억지로 화장을 당하고 끌려 나왔죠. 두 여인의 울음소리는 낮았으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숨죽여 구경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서 절을 시켜라. 천운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노란 갑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뛰어들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얼굴은 가렸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운서가 외쳤으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란 갑옷의 사내가 우렁차게 외쳤죠.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신장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쪽 담을 넘어 푸른 갑옷의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이어 서쪽에서 흰 갑옷, 남쪽에서 붉은 갑옷, 북쪽에서 검은 갑옷의 사내가 차례로 담을 넘어 마당에 섰죠. 네 방향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담을 넘는 솜씨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짐승의 것처럼 보였죠. 갑작스러운 광경에 구경꾼들은 뒤로 물러섰어요. 노란 신장이 도끼를 교배상에 내리쳤습니다. 상이 산산이 부서졌죠. 동서남북 신장들아, 저 2 악인을 잡아가라. 푸른 갑옷이 천운서를 붙들었고 붉은 갑옷이 그의 아들 천동수를 눌렀습니다. 흰 갑옷과 검은 갑옷이 양쪽을 에워쌌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살려달라 외쳤죠. 2 사람의 외침이 상 골짜기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벌이 내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하늘은 무심치 않다. 내 신장은 2 악인을 지지 끌고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을 자는 없었지요. 혼례상은 부서졌고 촛불은 쓰러져 꺼졌습니다. 유황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엇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아내와 며느리는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운서 부자를 다시 보았다는 이는 없었지요. 그리고 그 일의 내막을 아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라진 노란 신장은 잠시 뒤 산길에서 갑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길을 나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문수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덕유산 골짜기를 벗어날 때 하늘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전날의 긴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햇빛이 산자락을 따라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죠.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으나 누구도 노란 신장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유한권은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살았다는 안도와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날 밤 집을 찾은 나그네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세상에는 아직 하늘이 있구나. 한편 산길을 내려오던 박문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걷고 있었죠. 길은 여전히 길었고 어느 마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짜 당숙을 만났고 산길에서 흔들렸으며 아이에게서 배웠고 산골에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한 일이 많았고 힘없는 이들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산길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날 칼끝 앞에서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순간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정의는 용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혜와 침착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닫고 있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박문수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어사는 직책이었으나 걷는 일은 그의 삶이었죠. 그는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걷다 보면 사건이 앞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그는 멈추거나 때로는 달리거나 혹은 돌아섰습니다. 해결된 일보다 해결되지 못한 일이 많을 때도 있었고 시원한 판결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연이 많을 때도 있었지요. 그래도 그는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마을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박문수는 다시 길 위에서 마주해야 했던 것이었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가볍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또 어딘가로 향했죠. 오늘 들려드린 어사 박문수 이야기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짜 당숙 사건에서 박문수는 거짓을 밝혀내면서도 곧바로 그를 벌하지 않았지요. 그는 그 거짓의 뿌리가 탐욕이 아니라 신분 차별과 생존의 문제에 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면을 세워주며 바르게 살 기회를 주지요. 여기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 세우는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산길 사건에서는 박문수가 죽을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아이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는 그가 완전한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워야 하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덕유산 사건에서는 무력이 아니라 기지와 연출로 악인을 물리치며 정의에는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박문수는 사건이 끝나도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정의가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